김단태 이루다 투자이름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단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이게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뭐 별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댓글에 지금 뭐 더 인공지능 AI 단태 뭐 이런 얘기는 네, 여러분들 AI라고 지금 그러니까 다 CG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인공지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태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는데 네.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밤에 계속 영상을 올리니까 이 사람은 잠을 안 자는 거냐? 그런 저 사람이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AI 아니냐? 혹시 이런 AI 얘기가 아닌가? 그런 이제 그런 의혹들을 네. 받고 있죠. 네. 저희가 확인했어요. AI 아니고요. 실물입니다. 실존하시는 분 지금. 많네요.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비트코인 ETF 이야기. 네, 오늘은 제가 오늘 뭘 할까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마침 오늘이 이제 비트코인 ETF가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상장을 하는 날이라서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해지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적인 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제가 비트코인은 사실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은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인포맥스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전통적인 투자자 들이신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네, 그런 좀 관점 또 비트코인을 넘어서 약간 블록체인 얘기도 조금은 할 건데 네, 그래서 뭐 난이도가 어느 상당히 정도까지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하지만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해보려고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태님이 또 그리고 이제 콩공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거 코딩도 잘하시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좀 쉽게 더 풀어주실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 네.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화두는 비트코인 ETF 관련된 얘기, 네.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아마 뭐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는 일단 이거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제가 항상 까먹을까봐 항상 네. 넣어놓는데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다라는 거는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일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ETF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까? ETF 사면 네, ETF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걸 떠나서 ETF가 나오면은 자금이 유입될 테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저렴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네. 저렴한 편은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네. 저렴한. 네, 괜히 비밀로 떡상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입에 그 주어로 쓰게 되면 자꾸 이렇게 뒤에 저렴한 표현이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떡상, 뭐 떡상 정도야 뭐.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제가 제 채널에서 막 쓰는데 이제 또 다른 채널 이제 소중하니까 아껴 줘야 되는 연합 인포맥스 채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사실 이번 질문은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을 지금 사면 됩니까? 뭐 약간 이런 질문은 사실은 저는 일단은 조금 역사적인 관점을 살짝 보고 싶어요. 네. 어떤 일들이 최근에 있었길래 올랐는가?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미래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대체 비트코인이 지난 뭐 1년 반 정도 됐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도대체 뭐가 이번에 바뀌었는가? 이거를 일단은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의 먼저 이슈 1번 이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슈 가볼게요. 그래서 1번 이슈는 뭐냐면 비트코인 ETF가 뭐 말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2015년 뭐 14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된 떡밥이 아니에요. 또 떡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어쨌든 네.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나온다 다음 달에 된다 하다가 이제 오늘 곧 아마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10월 19일 기준으로 프로쉐어스에서 나온 전혀 이제 PPL 아닙니다. 참고로 프로쉐어스에서 나온 비트코인 퓨처스 ETF 이제 이거는 티커는 이제 BITO라고 되어 있고요. 이토. 네, 비토라고 돼 있죠. 아마 비트코인의 약자가 아닐까 싶은데 요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고 아마도 이제 사람들은 사실상 승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비트코인 이런 ETF가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꽤 전에 SEC 같은 데서 그러니까 SEC가 이제 금감원 같은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금융과 관련된 걸 이제 감독하시는 분들이 하지 마.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몇 시간 전까지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승인을 해준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관습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냥 쭉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작이 곧 이제 1시간 정도 뒤인가요? 2시간 정도 뒤인가?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건가요?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역사적인 순간일 이거 수도 있고. NFT 떠가지고 이거 팔아도 돼 나중에. 그렇죠. NFT 얘기도 할 거예요. 아, 이 그 상황을 정도로? 그냥 NFT로 떠가지고. 이따가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요. NFT도 잠깐 얘기할 건데 요걸 이제 NFT 떠서 팔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차트를 살짝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게 지금 제가 한 2-3시간 정도 전에 갖고 온 거라 조금 가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연초에 아마 한 4-5월쯤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정말 고점이다.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얘기를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건데 그리고 한 6-7월쯤에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과 관련된 좀 악재들도 있었고 친환경 관련된 거라든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6-7월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방향을 다시 바꿔서 특히 최근에 보면은 요 10월부터 상승이 요 손바닥 보이나요? 손바닥 보여요. 보여요. 요 네. 상승이 어마어마한데 요 상승은 사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고 요 기대감 때문에 요 살짝 선을 그어 보시면 보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다. 요런 상황인데 저 그림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우리 승희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3-4월 달에는 제 기억에 네이버 그 경제신문 그 란을 열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트코인 얘기밖에 없었어. 아 근데 저도 심지어 근데 저는 오를 때인가 떨어질 때인가 모르겠는데 저 뉴스 진행할 때도 그때 그죠. 네, 한참. 근데 저거 빠진 이후로 지금까지 요즘에도 사실 비트코인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때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때는 맞아요. 뉴스로도 관심도. 많이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그때도 단테님 나오셔서 이 김치 프리미엄 이건 너무 심한데 이런 얘기 맞아요.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도 그렇게 좀 잠잠하고 어쨌든 가격은 이렇게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상황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변하지 근데 않아요. 대표님 이게 비트코인 ETF가 들어보니까 선물 형태라고 맞습니다. 하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선물 ETF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일단은 전반부의 하이라이트고 그게 이제 딱 제 마음을 이렇게 딱 꿰뚫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약간 미국에서 갖고 온 짤인데 또 너무 또 저렴한가? 어쨌든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이게 누구야 누구?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이 그림 그냥 요 사람만 보세요. 사람만 뭐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압도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그림 굳이 영어를 읽으실 필요는 없고 네. 요 사람의 요 표정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약간 비트코인 ETF를 사면 좀 바보다. 약간 그런 느낌의 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가 이게 바보 이런 뜻인가? 뭐 그런 뜻까지는 아닌데 그냥 바이어를 소리를 좀 이렇게 약간 비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바이어라는 이제 바봉 매수자 이런 느낌인가? 근데 이제 매수자 바보 약간 뭐 이런 매수자 느낌. 바봉. 제가 완전히 그 뉘앙스를 섞어서까지 할 수는 네. 없지만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ETF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했고 요게 별로다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사는 건 별로다. 그럼 일단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런 얘기를 일단 할 건데 사실은 이거는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긴 해요. 꼭 비단 비트코인에 이제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오늘도 살짝 원자재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얘기 그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살짝 한번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ETF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 선물 ETF라는 게 있고 선물이 뭔지는 제가 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선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어요. 사실 현물이라는 단어도 투자를 조금 하신 분들은 뭐 익숙한 단어겠지만 또 투자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물은 또 도대체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 어쨌든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선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요 컨셉을 살짝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선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선물이 도대체 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선물 참고로 제가 여기 오징어 게임 짤을 하나 갖고 온 이유는 네.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왜 제가 선물 얘기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는지. 왜요? 근데 저 오징어 게임 봤는데 모르겠어요. 봤는데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근데 포장이 저거였나요? 명함 줄 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막 근데 약간 스포까지는 스포하면 안 된다. 스포까지는 아닌 것 말하지 같은데 말까요? 네. 네 스포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냥 그 스포 정도는 아니고 이정재가 선물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요 선물 박스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정재의 지인이 여기 오징어 게임을 같이 하러 들어오는데 네. 이정재의 지인이 그 선물 서울대 매매를 나오신 했다고 분. 맞다. 저도 그때 네. 재밌게 봤는데. 네, 선물 매매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매매했다, 뭐 선물 시장에서 뭐 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 포장지 박스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다. 프레젠트가 아니고 퓨처스에 대한 얘기다. 네. 이제 퓨처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거고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약간 빌드업이 조금 길었는데 선물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만 말하면 뭐냐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일까요? 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물건들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 주식 시장의 그 시점에 사람들이 합의한 그 순간의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잖아요. 그쵸. 맞죠? 그렇죠. 근데 선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내기를 하냐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의 가격을 갖고 내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격을 가지고 오늘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약간 가격을 가지고 오늘 내기를. 네. 오늘 내기를 하는 거지. 오늘의 오늘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가격. 예측을 잘하는 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초능력을 필요한 그런 예측의 영역이다. 이게 약간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 개념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선물. 네, 선물이 이제 열리는데 원래는 뭐 또 히스토리가 막 있긴 해요. 옛날에 뭐 쌀을 뭐 내가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뭐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진짜 넘어가고 그 선물 ETF라는 건 그럼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게 방금 말씀드린 미래 특정 시점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혹은 뭐 원유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내기를 하는데 요걸 갖고 사람들끼리 이제 내기를 하니까 계약을 실제로 맺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약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물 ETF는 이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ETF를 만든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ETF 선물 ETF 자 이번 달까지만 하고 마감합니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선물 시장은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이제 상품마다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ETF는 계속 내가 오늘도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내일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모레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딜레마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는 지금 이 순간의 바로의 가격인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만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12월 1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내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는데 그럼 그 만기가 딱 지나면은 요 상품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기 때까지가 항상 그 뭐랄까 그 모래시계가 점점 이렇게 비어가고 데드라인에 점점 가까워오고 선물이라는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적인 특이성 때문에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2월 뭐 물이라고도 하는데 12월이 데드라인인 비트코인 뭐 선물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12월이 지나고 나면 그 상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ETF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서 12월까지 그 가격을 유지하다가 12월 말이 되면 1월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더 미래가 늘 선물이라는 게 계속 그 한 달 뒤가 있고 두 달 뒤도 있고 세 달 뒤도 있고 계속 상품이 있거든요. 그 특정 미래 상품들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롤 오버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슈퍼마리오로 좀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게임을 좀 해보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 이렇게 물음표 써 있는 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이걸로 넘어가잖아. 슈퍼마리오 게임이 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오늘의 선물이 사라져. 그러면 슈퍼마리오 입장에서 살고 싶다면 점프를 뿅 해가지고 이 미래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하는 거네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환승을 하는 거죠. 재연장. 약간 나쁜 표현으로는 이제 환승? 환승? 네.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근데 이거 네네. 되게 이거 잘 만들었다. 근데 롤오버 하는 거. 네, 그래서 점프.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컨셉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상품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이 상품이 사라져서 다음 상품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 계약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네네.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롤오버를 지금 제가 슈퍼마리오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물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실제 ETF가 어떻게 구성됐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데, 대충 설명하면 지금 가까운 만기, 이번 달이 만기인 선물을 매도하고 다음 달인 만기인 선물을 매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의 거는 버리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선물의 가격이 이게 조금 오늘 난이도가 너무 높나? 일반적으로 아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코스피나 S&P 500 지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1년 뒤에 코스피 지수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올라간다고 보겠죠. 올라간다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약간 희망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1년 뒤, 2년 뒤 주가 지수는 아마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게 사실 꼭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는 그런 어떤 약간의 희망이 반영이 되긴 해요. 희망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대부분의 자산들은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선물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게 2021년 이게 11월이고 네. 11월, 12월, 1월, 2월 이런 식인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 달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갈 거라고. 두 달 뒤에도 비트코인이 좀 더 가격이 높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또 이제 단서를 달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있어 보이는 말로 콘탱고의 상태다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아까 그 슈퍼마리오가 점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내가 팔고 싶은, 그러니까 오늘날 거 내가 버리고 매도할 거는 저렴한데, 결국 저는 오늘의 거를 버리고 미래의 거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자산이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거의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슈퍼마리오가 이번 달 선물인 비트코인 선물을 만약에 뭐 그냥 편의상 7만 달러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비트코인 선물로 갈아타는데, 그 비트코인 선물의 가격은 사람들이 자산의 우상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7만 1,000달러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비용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1,000달러라는 비용이 그냥 우리 눈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기만 하는 건데 그냥 비용이 생기네요. 넘어가기만 하는데 이게 되게 뭔가 불합리해, 뭔가 보이기는 억울해 하죠. 보이네. 약간 억울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저도 봤는데 충격적이었어. 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요 차트는 비트코인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방금과 같은 이렇게 슈퍼마리오가 점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점프를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슈퍼마리오 얘기는 일단 그만두고, 우리가 아는 원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원유를 예를 드는 이유는, 원유가 이제 가장 먼저 이런 형태로 ETF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색 가격이 뭐냐면은 원유 현물 가격이에요. 현물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제가 사우디에게 전화 걸어서, 물론 사우디한테 전화 걸 일은 없겠지만 사우디 이제 계신 분들한테 hello, can I have
크루드 오일 플리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니면 뭐 어쨌든 저 기름 드람통 하나 얼마예요? 뭐 이렇게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만드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처럼 어떤 선물 가격이라는 게 이제 원유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물 ETF를 방금식으로 계속 이렇게 슈퍼마리오가 점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선물 ETF를 그냥 바이 앤 홀드 했을 때, 그냥 매수 후 보유하고 있을 때 가격을 봤더니 그게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물이랑 선물이랑. 그러니까 계약만 따라가는 거는 이 비용이 너무 큰 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네. 아, 근데 저거는 제 생각에는 2008년에 저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빠진 이후로 이게 회복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저 맨 마지막부터 그리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한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어떤 시점에 그리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근데 그 비용이 아마도 ETF가 선물을 추종하는 ETF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아까 점프마리오래 슈퍼마리오가 점프할 때마다 얼마씩 계속 손실이 나니까 그게 누적되는 게 이게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원투 펀치가 잽이 약간 누적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좀 커진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거래소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막 업체 이름 얘기하잖아요. 그냥 코인베이스 미국 그쵸. 것만 얘기할까? 어쨌든 했는데 거래소를 했는데 거래소 가격은 사실 예를 들면 거래소 가격은 저 회색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ETF를 샀는데 이 거래소의 가격을 못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상하죠. 되게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원인은 사람들이 자산의 우상향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게 선물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살짝 정리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거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까 봐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이게 또 되게 재밌는데 1959년부터 보면은 또 아니에요. 59년. 네, 1959년부터 물론 이 당시에 ETF가 없었죠. ETF는 없었지만 선물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ETF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그 논문 쓰시는 분들께서 연구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물 시장의 가격을 ETF가 하듯이 추정했으면 어땠을까를 봤더니 이게 되게 웃긴 건데 파란색이 선물이고 빨간색이 현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이 더 좋아. 지난 어떻게 보면 50년, 60년의 긴 기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이후로 ETF가 나온 다음부터는 상당히 별로였는데 사실 조금 과거에서는 조금 좋고, 이건 또 이거 약간 너무 난이도를 올려버려서 제가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게 커머더티 퓨처스인데 앞에 인플레이션 어드저스티드라는 발이 있어가지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마 인플레이션 어저스티드는 그 매년 자산의 그 가격을 인플레이션을 해서 반영한 거라는 거 CPI 같아요. 같은 걸 이제 뭐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지수 같은 그리고 거 저거는 전체 커머더티 전체에 대한 퓨처스인 것 같고 네네. 그런 거 같네요. 커머디티를 이게 동일 가중 보유였나 뭐 그런가 보네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자산의 우상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롤오버 할 때마다 비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난 15년간은 우세했었는데 사실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가봤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더 장기간 시기로 아니었을 수도 있다. 갔을 때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가려고 제가. 근데 분명히 어쨌든 김단태가 바이오 할 때 그냥 ETF 사지 마세요 하는 이유는 롤오버 비용에 대한 걸로 설명하실 수 있는 거고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닌 거.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최근 15년간은 맞는데 지난 50년간을 봤을 때는 조금 틀릴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아주 단순하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백어데이션 현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하. 백어데이션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똑같이 그린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반대로 그렸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근, 그러니까 뭐 11월 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11월 물의 비트코인 가격은 높고 12월은 조금 더 떨어지고 내년 1월은 더 떨어지고, 사람들이 미래가 되면 될수록 자산의 가격을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 왜 그런지 또 얘기하자면 약간 길어지긴 하는데, 당장 원자재 수요가 확 급증했는데 그쵸. 이거는 가짜야. 이건 당장 그냥 수요 일시적이야. 공급이 꼬여서 일시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래의 가격은 싸겠죠. 그런 현상도 과거에는 좀 벌어졌었던 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백어데이션 현상들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과거에는 또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물로 된 ETF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시뮬레이션에 좀 만들어진 가격이긴 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머리에 총을 대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 콘텐고가 많을 거냐, 그러니까 롤오버로 비용이 녹을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저도 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방금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비트코인 아까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그림이 왜 나온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장점이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그래서 장점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있어요? 단점을 한참 얘기했죠. 그 이제 좀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차트 보면은 비트코인 ETF 샀다가는 비트코인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 그쵸. 딱 드는데 근데 장점은 없나? 그나마 장점을 제가 하나 찾아보자면 네. 그 뭐냐면은 이제 수탁이라고 약간 이 업계에서는 표현을 하는 용어인데 수탁? 뭐 수탁이라고 암탉 하면- 아니면 수탁?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건 네. 아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 이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냐라는 보관하느냐. 네, 보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코인베이스랑 업비트가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말 금융에 있는 분들 정말 좀 보수적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믿질 않아요. 왜냐면은 너네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 사고 파는 거를 중개하고 있는데 진짜 가지고 있어? 나한테 다 보여줘.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특히 미국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혹은 어떤 특정 거래소가 해킹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이걸 탈취해 나갈 수도 있거나 뭐 그런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업비트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A라는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A라는 거래소에 내가 여기에 내 비트코인이 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뭐 뱅크런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팔고 현금화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을 그만큼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샀던 비트코인이 진짜 잘 간수되어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이런 선물로 된 형태의 ETF를 갖고 있는 것도 말은 된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선물 ETF가 갖는 장점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단점이 있죠. 방금 롤오버 말씀드렸다시피 롤오버, 점프할 때마다 보통 자산의 우상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더 비싸서 오는 어떤 비용이 있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그 현물 ETF가 나왔어야 된다. 현물. 네. 만약에 현물 ETF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뭐 이런 거죠. 제가 비트코인 무슨 ETF 운용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요. 김단태 뭐 비트코인 ETF 운용사를 만들어서 제가 현물 ETF를 만약에 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막 핸드폰으로 비트코인 뭐 $500어치 사주세요 하면 제가 여기서 바로 그 $500 받아가지고 거래소 가가지고 막 주문을 하는 거지. $500 주문해서 샀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어떤 현물을. 다른 사람이 비트코인을 정말 내가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매매 명령에 맞춰서 실제 비트코인 거래소 가서 제가 매매를 해주면 그런 게 이제 현물 ETF인데 이번에 현물 ETF가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그 신뢰, 수탁에 대한 신뢰 요게 이제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SEC 의장인 그러니까 금감원 이제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금감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갠설러라는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ETF가 출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사람들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을 관리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해 보이는 선물로 일단은 우리가 출시를 허하겠노라 라고 한 게 지금 미국의 상태. 그러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적이라도 가상자산인 ETF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뭐 증권계나 앞으로 이제 물론 미국 시장이지만 좀 번지는 영향이나 이런 파급력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파급력이 이제 어떤 파급력이 있냐면 일단은 제가 오늘도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게 이게 역사적인 날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자산의 하나로 결국은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왜냐면 분이 ETF 있잖아. 댓글에서 아니 캐나다에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하고 미국이랑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전 세계의 그런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거는 결국은 다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하게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자산의 하나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되게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은근히 또 그 거래소의 새로운 계좌를 만든다는 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비트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빗썸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뭐 계좌를 이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귀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ETF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꼭 뭐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거래소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대는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이 아니고 이런 어떤 아킬레스건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라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방금 누가 말씀을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캐나다에서 네. 사실 비트코인 ETF가 몇 달 전에 출시가 됐어요. 음. 그러면 캐나다에서 어땠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짝 그러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데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 AUM 이렇게 써 있는데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AUM 그러니까 운용 자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한국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 엄청 크네요. 그렇죠. 캐나다 ETF 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1.5조 원을 몇 달 만에 모았다는 거는 상당한 성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캐나다 ETF는 분명히 성공을 했고 이건 누가 봐도 성공을 한 게 맞고요. 성공을 했고 아마도 그러면 미국 시장에선 더더욱 성공하지 않겠느냐라는 살짝의 기대가 있지만 제가 또 너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금융기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기금을 포함한 이런 그 뭐 보험사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을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탁이라는 게 되게 그냥 단순하게 여길 게 아니고 진짜 그거 있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개런티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ETF가 출시됐다는 거는 그런 전통적인 운용사 연금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현물은 못 사도 ETF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ETF로의 자금 유입은 아마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충분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캐나다가 독특한 건 여기 살짝 써 있긴 한데 네. 피지컬리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물로 만들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급진적이긴 하죠. 현물이니까 실제 가격을 따라가기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캐나다는 그런 형태로 ETF가 출시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있다. 캐나다는 현물 ETF고 미국은 선물 ETF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결국 비트코인 그 선물 ETF 살만하냐 네. 이걸 갖고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정성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일반 거래소 가시는 게 조금 더 좀 더 좋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저보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이제 저는 ETF를 이제 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안정성 내가 진짜 너무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거래소 못 믿겠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ETF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ETF를 안 사도 그 항상 뭔가 있으면 수혜주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좀 영향받을 수혜주.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날카로워요. 네, 가장 그냥 1차원적인 수혜주들이 조금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2차원, 3차원으로 가면 이제 또 말이 많아지긴 하는데 가장 1차원, 2차원 수혜주들은 뭐냐면은 그냥 지금 거의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남은 돈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웃긴 게 이 네.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몽땅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냥 돈 돈이 있을 빌려서라도 때마다 막 사. 장난 아니야. 진짜요? 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가능해요? 발행해서도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회사가 그래요? 있어서 네. 그 거의 뭐 레버리지 비트코인 같은 그리고 뭐 테슬라도 어떻게 테슬라도. 보면 영향이 관련이 그렇긴 코릴레이션이 하네요. 높아요. 네네. 코릴레이션 높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어요. 네네. 거래소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 그 회사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비트코인 가격이랑 좀 많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상 뭐 주식으로 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을 통하는 게 이제 원 쿠션이고 뭐 투 쿠션, 쓰리 쿠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채굴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약간 이제 이 혹은 예를 들면 그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나무에 투자한 회사들이 또 있거든. 그래서 두나무는 지금 당장 비상장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못하지만 두나무와 연관이 된 상장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가격이 또 이제 움직입니다. 그럼 약간 꿈틀꿈틀하죠. 투쿠션, 쓰리쿠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재무제표 좋은 데로 들어가도 그게 나쁜 선택진 아닐까요? 두 분 표정이 묘한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그래요. 제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구나. 선별하기가 좀 어렵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생각이면 차라리 저는 굳이 그렇게 항상 들어가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그러니까. 낫다. 비트코인이 좋아 보여서 비트코인이 좋으면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좋아 보인다면 그냥 비트코인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쵸. 투명하게. 왠지 사실은- 모르게 비트코인이 약간 겁난다는 분들도 좀 주변에 맞아요.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 사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여쭤봤어요.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기는 좀 그래. 이런 네. 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왜 겁이 날 수밖에 없는지도 제가 사실 이따가 준비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 시간이 조금 많이 오래 걸리긴 일단 해요. 여기 바로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준비하신 제가 내용을? 그 네. 방금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약간 대답들도 조금 네네. 있긴 네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물론 진짜 매니아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 보통 이제 인포맥스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항상 국내외 뉴스나 이제 이런 상황들을 챙기면서 투자하는 좀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전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될까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아주 단순하게 이 질문부터 우리가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느냐 이 질문을 좀 우리가 답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인데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비트코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긴 한데 어쨌든 현금 흐름이 발생했고 뭐 네 번째는 좀 곁다리긴 한데 SEC가 뭐 시장 신화적인 발언을 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 건데요. 코로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결국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제롬 파월 이제 그 의장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오늘 뿌리고 다니셨나요? 또 웃고 있네. 근데. 돈을 막 뿌렸어. 돈을 그냥 막 뿌렸어. 뭐 다 알잖아요. 역대급 재정정책, 중앙은행은 역대급으로 채권을 샀고 뭐 어쨌든 막 돈을 뿌렸죠. 어찌됐든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거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디지털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어디 못 가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디지털에 좀 더 친숙해지는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를 버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소외되고 디지털에 친숙해지는 시간이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런 디지털은 친숙한데 이제 달러를 못 믿겠다. 중앙은행을 못 믿겠다. 이 제롬 파월 아저씨를 못 믿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운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여러 군데로 모이긴 했는데 이런 기운이 비트코인으로 모인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발행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 달러는 계속 찍어내는데 야 여기는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어. 절대 안 바뀌어. 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예전에 뭐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야 디지털도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어떤 달러에 대한 걱정 플러스 디지털에 대한 친숙함이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만약에 터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되게 늦게 가졌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이벤트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좀 앞당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런 그 관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되게 재밌었냐면 2020년 5월에 제가 계속 이때도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미국 그런 뉴스들을 챙겨봤는데 되게 이분이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진짜 네. 유명하신 분인데 폴 트레저 존스라고. 이분이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뜬금없이 야, 비트코인이 좋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갑자기 CNBC라는 그 방송에서 갑자기 막 한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제가 미국 방송들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어떤 그냥 해외 토픽 같은 느낌으로 다뤘거든요. 야, 이런 이상한 돈도 있더라. 약간 그런 관점으로 다루다가 갑자기 제일 보수적이고 가장 뭐랄까 돈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관 쪽에 있고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2020년 5월에 제가 보면서 사실은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 이거를 뭐 개종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태도를 바꿨어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약간 기라성 같은 투자자들인데 야 비트코인이 좋은 것 같아. 비트코인 투자해야 될 것 같아? 투자하고 있어? 블록체인 관련된 거 나 투자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게 어저께 CNBC이긴 한데 어저께도 되게 유명한 투자 구루가 나오면 단골 질문이에요. 이제 당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합니까? 이 질문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저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 방송을 맨날 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 내가 이거 진짜 예언했잖아. 이거 이렇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 그쵸. 비트코인에 대한 금융 전문가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다. 아니면 아닌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고 그렇죠. 네. 맞다면 맞는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위 안에 들어요. 보면. 그리고 전체 비트코인 암호 자산의 가격을 보면은 3조 달러 얘기 나오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너무 가야 돼. 그러니까 싫으면 아니면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인정 안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그쵸. 될 거다. 근데 왜냐면 계속 물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게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나오면 단골 질문이고 뭐 모건 스탠이건 US 뱅크건 뉴욕 멜론 은행이건 지금 다 전통적인 그런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꼰대 은행들 꼰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어떻게든 엮이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하.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은행들이 나오면 막 뉴스가 됐는데 이제는 사실 뉴스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게 미국의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금들이 모이고 관심들이 모이면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디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파이라는 거를 설명하자면 조금 긴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규칙 기반의 거래소 같은 거예요. 은행일 수도 있고 증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식회사가 뭐 거래소가 상장돼 있으면 거래소가 수익을 내는 것처럼 그냥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내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서비스가 생긴 거고 그 서비스에서 그 캐시플로우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디파이로 인한 어떤 그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제가 슈카월드에서 갖고 온 그 출처는 슈카월드이긴 한데 이 사진이 710억 원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건 인터넷에서도 다루셨었죠. 네네. NFT도 있고 그리고 뭐 NFT는 얘기가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NFT 이게 거래액이거든요. 거래액인데 물론 지난 9월이 미쳤는데 9월이 데일리로 막 300 밀리언이니까 3천억 원 하루에 3천억 원 정도 거래가 됐고 물론 뭐 9월은 이건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충분히 있는데 얼마 전에 갖고 온 데이터인데도 지금 한 1,500억 원 정도 돼요. 하루에 거래량이.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거래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네. 거래량들이. 네. 그래서 또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도 나왔는데 요게 이제 포켓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켓몬스터인데 요거 갖고
강화도 시킬 수 있고 뭐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이걸 갖고 뭐 놀 수가 있는데 요 캐릭터 하나하나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포켓몬스터를 시장에다가. 그럼 그거 갖고 토큰이 있고 그 토큰 갖고 또 실제로 막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게임하면서 돈 벌어라. 근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매출이 최근 한 달 매출이 2천억 원이에요. 이 게임 매출이.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서비스들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계속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ETF 승인만큼이나 코인베이스 상장도 사실 좀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 그치. 이 사실상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한다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3분기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2분기를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2.2조 원? 뭐 그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뭐 한 7, 80%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7조, 8조 뭐 요 정도 됩니다. 근데 70% 정도 되네요 수익률이. 네,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제 그 전년 대비 4,900% 상승.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사실 이게 꼬레아에도 이런 회사가 있죠. 꼬레아에. 코레아. 네, 이제 그 업비트라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거래소가 있고 이게 이제 저 뉴스가 진짜 올해 매일 100억씩 번대잖아. 매일 100억씩. 버는 거예요. 매출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번다. 근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차이가 별로 안 나. 왜냐면 매출은 2조인데 영업이익이 1.9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 차원에서 비용이 들 만한 게 없어서 이미 깔아놓은 거니까. 네,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파는 거래소만 네. 운영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억이면 하루에 100억이면은 200 영업일 잡으면은 2조? 그쵸. 2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2조 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비용도 안 들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 3조 정도 벌 거다. 올해. 올해 기준으로 3조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2020년을 갖고 왔는데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3조 나는 데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네. 이게 2019년이랑 2020년 자료가 있는데 1위가 삼성전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2위가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3위부터는 업비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3위가 작년 기준으로는 한국전력공사였고 4조인데 이제 한국전력공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4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LG전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업비트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짤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 가즈하냐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야, 김나한테 거의 뭐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왜 아니냐? 전 요 한 표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두려워하시는 이유기도 한데 요 표가 뭐냐면은 요 빨간색 박스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 박스가 중간에 있는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고점 대비 하락폭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갑자기 1시간 만에 10% 떨어졌다?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자세히 보시면은 고점 대비 84%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것도 뭐 한 4년 전이네 저게. 얼마 안 됐어요. 2017년이니까. 네. 그리고 고점 대비 85% 떨어진 것도 여러 번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10년간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으로의 10년을 봤을 때도 이 정도의 하락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비트코인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그렇죠. 감안하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풀매수 레버리지를 제가 비추하는 이유예요. 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저희가 아까 다뤘던 그 비트코인 ETF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런 변동성에서 안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변동성도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흐름이 비슷하게 가면 네네.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네, 같아서. 네, 변동성은 크게 갈 거라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걸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결국에는 현물에 물론 이제 이게 결국은 뭐 복잡하게 가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는데 어쨌든 현물의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ETF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네. 어차피 변동성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에 대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저렇게 변동성이 크면 내가 그냥 잃어도 되는 돈 그냥 조금만 넣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 부분을 감수한다면은 항상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것 같아. 그 언론이 인디케이터가 확실히 돼주는 것 같아. 언론에서 비트코인 뭐 난리 나고 그럴 때는 하지 말고 아무 말도 없고 조용할 때는 조금씩 사모으고 이런 전략도 괜찮은 것 저도 같아요. 약간 그 생각하긴 했어요. 네. 조용 막 시끄러울 때는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때가 지금 제일 보통 올라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끄러울 때이긴 해. 시끄러운데. 지금 살짝 시끄러워. 그리고 지금 근데 뭐 사실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아마 최근 며칠 좀 비트코인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은 없었을 거야 아마. 그쵸. 그러니까 막 엄청 시끄러울 때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시끄러울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좀 따로 놀아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자산들을 갖고 있으면은 내 전체 자산은 좀 그 잔잔바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체 계좌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멘탈이 나갈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잔잔바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로 좀 따로 움직이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섞어서 가지고 있는 걸 좋다고 이제 일반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분산 투자 그런 그렇죠. 이러한- 분산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저거를 연기금이나 아니면 운용 그 자산 배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있어야지. 맨날 똑같이 노는 애들끼리 끼리끼리 모아봐야 그놈이 이거 같이 네.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이 넣어놓으면 걔가 이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물론 이제 잘 하시는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되지만 처음 내가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금액을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비트코인을 넘어서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사실 원래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메가 트렌드일 수 있다. 블록체인이. 캐시우드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쵸. 캐시우드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 차세대 인터넷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메가 트렌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은 가져보자. 꼭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예, 뭐 투자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하고 그래도 섭섭하니까 네. 마무리하는 네, 관점에서 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조언 한마디 있을까요? 일단은 마지막 조언. 한마디라고 하기엔 아. 너무 개괄적인 거죠. 조만간 또 나오실 거니까. 네, 뭐. 다음번에 뭐 또 나오면 그때 뭐 비트코인 얘기를 할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가격이 출렁일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 규제 당국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관습적인 거 정부와 이게 붙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 이게 더 많은 뭐랄까 포텐셜이 있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은 게 이제 그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당장 이 세상이 다 블록체인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일단 그거는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우월한 건 맞아요.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그건 맞는데 당장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은 정말 많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유 없이. 네, 이유 없이도 이유 알지도 못하게 그냥 출렁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떨 때가 있냐면 사실 얼마나 출렁이냐면 예를 단순하게 들면 제가 유튜브를 찍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캡처를 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캡처하잖아. 네. 그래서 자료를 쫙 만들고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업로드를 하려고 딱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 그런 경우가 주식에서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잘 그 그쵸, 그쵸, 정도까지는 그쵸. 없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무서운 애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요거만 하나 더. 네네. CBDC는 조금
그 변수가 될 수 있는데 CBDC가 뭐냐면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 그 암호화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 통화에 대한 헤게모니를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렇죠. 원래 국가는 돈을 컨트롤하는 집단인데 돈에 대한 헤게모니를 뺏기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 달러를 못 믿겠지? 하지만 나는 새로운 걸 준비했지롱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주도하는 이제 암호화폐가 있고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있어 보이는 말은 아니고 CBDC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CBDC를 이제 아마 페드에서도 곧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발표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아직 나온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 나오면은 저도 한번 뭐 좀 찾아보고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중국은 이미 그 있어요. CBDC가 발행해서 지금 신문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CBDC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제일 빨리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이제 있으니까 다음번에 다음에,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못한 내용들은 또 다음에 또 중간중간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시간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함께 할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김단태 이루다 투자이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